여기 난쟁이 한국인들은 매너까지 형편없다며 한국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쫓아내버려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의 협박에 강제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며 그대로 이것 말도 안 된다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알리스라고 합니다. 제겐 꽤나 특별한 가족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는 현재 스포츠 장비 판매 업체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고 꽤나 큰 사업 수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듯 얼핏 보면 딱히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은 아빠지만 아빠에겐 꽤나 특별한 인생사가 존재합니다. 바로 아빠는 한때 매우 촉망받는 농구 선수셨다는 거였죠. 아빠는 학창시절 때만 해도 프랑스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로까지 발탁될 정도로 매우 재능 있는 농구 선수셨지만 문제는 바로 신장의 한계였습니다. 아빠의 키는 173cm에서 멈춰버렸고 이건 사실상 키가 실력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구판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명백한 한계점이었거든요. 결국 아빠는 재능은 있었지만 신체의 한계로 인해 점점 도태되어 갔고 급기야 프로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스포츠 장비 사업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빠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뜻하지 않은 재능을 발견하셨고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셨지만 아빠는 늘 자신이 프로 선수로 활동하던 그때를 추억하는지 매번 농구공만 볼 때면 우수에 찬 눈망울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빠는 자신의 이러한 신체적 한계에 대한 열등감을 보이곤 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는 이러한 열등감을 잘못된 곳에 분출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자신보다 키가 작은 사람만 보면 그 키로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며 비하를 해댔는데 아무래도 아빠는 작은 키를 가진 사람들만 보면 키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 인종 중에 키가 가장 작은 인종은 동양인이었기에 아빠의 무시는 대부분의 경우 동양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동양인만 보면 일부러 딱 달라붙어서 자신이 그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과시했고 또 일부러 동양인의 어깨를 강하게 친다거나 하며 무례한 행동을 이어나갔거든요. 제가 이러한 아빠의 몰상식한 행동에 기겁을 하며 잔소리를 해도 아빠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저 동양인들은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싸다며 역으로 역정을 내실 뿐이었죠. 사실 이건 아빠의 명백한 잘못이 맞긴 했지만 아빠가 이렇듯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긴 했어요. 현재 아빠의 사업은 동양인들 때문에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빠는 이렇듯 자신의 매장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한국인이라면서 자신이 시비를 거는 키도 작고 볼품없게 생긴 동양인들은 자신이 봤던 한국인의 특징과 정확하게 부합한다면서 이러한 민폐짓을 벌이는 한국인들은 무자비한 보복을 통해 죄다 프랑스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불평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빠는 한국인들은 꼭 자신의 매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을 거면서 화장실과 정수기를 이용하고 비싼 옷들만 골라서 꺼내달라고 요청한 뒤 옷을 시착한 뒤 마치 자신의 옷이냥 사진만 엄청나게 찍고 자신의 SNS에 과시용으로 업로드한 뒤 나갈 뿐이라면서 그들을 응대하는데 낭비되는 비용만 해도 상당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꼭 자신이 쓰던 제품을 가져와서 거짓 환불을 요청한다든지 탈의실에서 판매 중인 옷을 몇 겹으로 껴입은 뒤 그대로 두꺼운 자신의 옷을 입음으로써 상품을 가린 뒤에 도망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엄청나게 훔쳐댄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더욱 충격적인 점들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인들은 매장이 비치해둔 테스트용 향수를 마치 샤워를 하듯 사용하고도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매한 뒤 반품이 가능한 2주의 기간 동안 옷을 엄청나게 입어댄 뒤 그대로 가져와 반품을 하고 다른 옷을 구매한 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정말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추잡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인들의 민폐짓 때문에 아빠는 반응이 좋던 무료 시착 서비스나 반품 서비스, 그리고 테스트 제품까지 죄다 없애야 했고 이러한 아빠의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고객 만족 서비스가 없어지자 아빠의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한다면 뚜렷한 장점이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업이 되어버렸죠. 결국 한국인들 때문에 각종 고객 만족 서비스를 축소할수록 아빠의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점점 줄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는 한국인들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신의 키에 대한 열등감에 더해 한국인들만 보면 괜히 시비를 건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아빠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민폐짓을 일삼을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고,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프랑스인들의 평균 신장보다 큰, 그야말로 동양인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한국인들을 난쟁이 취급하는 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재 개인주의 문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각박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행동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약자에게 자신의 대중교통 자리를 양보해준다거나 또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길을 찾아주기까지 하는 놀라운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로, 프랑스 방송사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을 본받아서 프랑스를 더욱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자는 취지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과 한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빠의 매장에서 난동을 부렸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아빠의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은 죄다 꾀죄죄한 겉모습에 키도 매우 작았다고 했기에 이건 더더욱 세련된 외모와 큰 키로 유명한 한국인들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이 이러한 프랑스 내의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국인인 척을 하며 여러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기도 한데요. 이들은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칭하며 각종 서비스 음료나 음식들을 요구하며 한국을 욕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의 겉모습과 수준 낮은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분명하다고 말하자 아빠는 그들이 자신들이 먼저 한국인임을 밝히며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요구했다며 중국인이 대체 왜 한국인인 척을 하겠냐며 제게 화를 낼 뿐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똑같은 수법을 보고 아빠가 중국인에게 속았음을 직감했고, 그렇게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 설득은 고집이 센 아빠에게 속이의 경일기 꼴이었고, 결국 저는 특단의 수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아빠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거였죠. 사실 저는 이번 방학 때 아빠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요즘 프랑스 내에서는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여행지인 한국으로의 해외여행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또한 딱히 다른 해외여행지를 찾기 귀찮으셨는지 그저 못 이기는 척을 하며 그대로 한국행에 동의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죠. 왜냐하면 분명 아빠의 논리대로라면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난쟁이들만이 득실거려야 하지만 공항 내에는 딱 봐도 아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인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빠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큰 신장에 깜짝 놀라면서도 이들은 분명 미국 국적의 동양계 사람일 뿐일 거라면서 이들은 큰 신장을 가진 서구권 유전자가 섞였기 때문에 키가 큰 거지 이들이 본토 한국인일 수는 절대로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했음에도 아빠는 자신이 한국어를 어떻게 알아듣냐며 계속해서 두 눈을 꼭 감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이러한 현실 부정은 얼마 안 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광지답게 인천공항은 저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아빠는 이러한 사람들의 홍수 속에서 다른 남자와 부딪히고 말았거든요. 문제는 상대는 아빠가 그렇게나 무시하던 동양인이었고 이 동양인의 키는 아빠보다 머리 2개는 더 컸기에 아빠는 이 동양인의 어깨에 얼굴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빠는 프랑스에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일삼곤 했기에 아빠는 그야말로 거울 치료를 당한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가격당한 얼굴에 대한 고통보다 현격한 신장 차이로 인해 다른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가격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자존심이 상한 듯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상대는 아빠가 그렇게나 무시하던 동양인이었기에 아빠의 얼굴은 마치 홍당무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빠는 이 동양인도 미국계 혼혈일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는지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건네오는 동양인 남성에게 곧바로 국적을 물어왔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의 국적은 한국이었고 심지어 순혈 100%의 토종 한국인이었기에 아빠는 한국인의 압도적인 체격 앞에 완전히 자존심을 구겨야만 했죠. 한국인들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지나는 한국인들은 남자들만 키가 큰 게 아니라 여자들도 엄청나게 늘씬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재밌게도 한국의 장년층들은 키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체격만큼은 웬만한 서구권 국가들을 전부 가볍게 제압할 정도로 좋았는데요. 그래서 아빠는 간간히 보이는 한국의 장년층 사람들을 보고도 감히 키가 작다고 무시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완전히 기가 눌렸으면서도 그래도 딸인 제 앞이라고, 이곳은 공항일 뿐이니 저들이 진짜 한국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대중교통 같은 한국 현지인들이 탑승하는 곳에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겪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잔뜩 허세를 부리는 아빠는 자신감 넘치는 말과는 반대로 눈망울만큼은 사슴의 눈망울처럼 약간의 눈물이 맺히며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렇게 아빠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겸손을 배우게 된 채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내버스로 환승하게 된 저희는 한국인들로 가득 찬 시내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단 저희는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는지 버스 내부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키가 173cm인 아빠보다 머리 2개는 컸기에 아빠는 한국 남자들의 가슴팍에 묻혀서 가는 완전히 한국인들이라는 굳건한 나무 앞에 매달린 매미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 또한 거대한 한국인 숲에 의해 완전히 파묻혀버렸고, 저와 아빠는 마치 두더지 가족이 된 것처럼 한국인들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 버렸죠. 아빠는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지 까치발까지 서가면서 키가 큰 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급커브를 하는 한국 버스 안에서 그대로 무게중심을 잃고 말았고, 그렇게 건장한 체격의 한국인 남성의 가슴팍에 폭 안겨버리는 마치 한국 로맨스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장면을 연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핵심적인 정차역을 지나 한국인 승객들 대부분이 하차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구급차가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급차를 본 한국인 운전자들의 행동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운전자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단 한 명의 얌체 운전자들 없이 하나같이 구급차를 위해 길을 터주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수준은 한 나라를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국가와 터주지 않는 국가를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나누는 지표로 삼고 있는 국가도 있을 정도로 이건 한 나라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러한 한국인 운전자들의 하나같은 배려의 모습에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 쥐고 말았는데요. 이렇듯 남을 위해 희생과 배려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빠의 매장에서 무지막지한 민폐짓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머리로 올라간 아빠의 손은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물론 구급 차량이 다른 차량들의 양보를 받고 막힘없이 길을 통과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장면이었지만 저는 이러한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었는데, 바로 한국 도로의 신호체계는 마치 구급차에 맞게 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런 제 주장을 듣고는 그것 말이야 쉽지. 도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구급 차량 단 한 대만을 위해서 신호를 조정할 수가 있냐며, 그건 22세기에도 절대로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이라며 제 주장을 일축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한 건 절대로 못 참는 성격이었고, 그렇게 제 뒷좌석에 앉은 한국인에게 영어를 사용하며 구급 차량이 어떻게 저렇게나 빠르게 모든 신호를 통과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들의 경우 AI 기반 신호 동적 조절 기술로 인해 유리한 신호만을 받고 빠르게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교통망에 대해 교통 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AI 기반 신호등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고, 차량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교통 패턴을 예측하여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 스마트 도로 센서 및 어떻게 해야 구급 차량을 최단 시간으로 현장까지 보내며 또 교통 혼잡을 최대한 덜 유발할 수 있는지를 1초 만에 계산해주는 AI 중앙 통제 시스템을 구현해 두었거든요. 이러한 AI 기반 동적 신호 조절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구급차와 소방차는 기존에 비해 50% 이상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조한 생명과 재산만 해도 상당하다고 하죠. 당신들이 서로 주고받는 언어를 들어보니 당신은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한국은 프랑스에도 이러한 AI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이러한 교통 기술력은 정말 완벽하다고 보장할 수 있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은 거래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력을 수입하는 상황이라니 이건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프랑스의 기술을 수입하던 상황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고 저는 이렇듯 역전되어 버린 양국의 수준에 완전히 넋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한국은 도대체 어느 틈에 그러한 현실을 초월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특히나 아빠가 받은 충격은 그 무엇보다도 강했던 모양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조국이 자신이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에 완전히 밀려서 이제는 기술까지 수입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거의 발작을 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죠.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이고 아무리 한국의 기술 수준이 높다고 해도 유럽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기술 수출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당신의 말도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말한 기술은 마치 미래에서나 볼 법한 현실적이지 않은 기술이라고요. 아무래도 당신은 당신의 조국인 한국을 치켜올리기 위해 허세를 부린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 한국인은 침착한 표정과는 정반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기술을 미래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프랑스는 한국에 비한다면 한참이나 뒤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한국은 진작에 이러한 교통 AI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시켜 놓은 국가고 모든 한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기술에 이미 적응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캐리어를 보니 당신은 당장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분명 인천공항에서 여정을 시작했을 테고 이 버스를 탑승한 것을 보니 공항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을 했을 테죠. 그런데 공항버스처럼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나 시외버스의 경우 한국이 개발한 교통 AI가 자동으로 최적화 노선을 추천해주는 기술의 수혜를 받고 있어요. 한국의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AI 기반 교통 카메라와 센서는 도로 상황, 차량 이동 및 보행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더러 이에 더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혼잡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차량들에게 대체 경로를 추천해 주거든요. 물론 한국의 모든 운전자들은 차량 인프라 통신을 통해 AI 교통 신호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아마 당신이 탑승했던 버스도 이러한 최적화된 경로를 통해 당신을 빠르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을 테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AI로 제어되는 신호등은 교통 흐름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AI 교통 중앙 제어 시스템은 번잡한 도로에서의 신호는 더 길고 덜 혼잡한 지역은 더 짧도록 조정해서 완벽하게 최적화된 도로교통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AI 시스템이 도로 출구 경사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물결을 감지하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호등을 몇 초간 연장하는 등 한국은 이러한 기술력 하나로 운전자들의 평균 운전 시간을 60% 이상 절약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통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의 수혜를 받고 상당량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미국의 유명한 국제평가 조직에서 평가한 부분이므로 한국의 기술력은 국제적으로 보증이 된 셈이고 이러한 우수한 기술을 수입한다면 프랑스는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해요. 결국 이 한국인의 말에 아빠는 그저 합주기가 된 채 조용해졌고 저희 부녀는 한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 높은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야 일전에 자신의 매장에서 민폐를 부렸던 사람들은 분명 한국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녀는 충격의 침묵 속에 여정을 이어나갔고 드디어 버스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번화한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빠는 프랑스에서처럼 동양인들을 향한 수준 낮은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좁은 통로에서도 어깨를 한껏 접으며 겸손하게 길을 걸어갔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대체 어떤 유전자를 가졌으면 동양인임에도 키가 백인인 아빠보다 머리 하나 이상은 더 컸을 뿐더러 떡 벌어진 체격을 가져 덩치도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동양인들 옆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키를 과시하던 아빠였지만 아빠는 그러한 거대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완전히 쫄아버렸는지 결국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지나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은 아무리 전 프로 운동선수 출신인 아빠더라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동양인의 한계를 초월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아빠는 한국 입국 첫날부터 완전히 겸손을 되찾은 채 자신이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빠는 자신이 한국을 오해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며 한국에 사죄를 표하면서도 그래도 유전자의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자신은 그 피해자이므로 그러한 한계에 대한 부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도대체 동양인인 한국인이 어떻게 이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연신 머리를 감싸쥐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러한 아빠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긴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동양인의 키와 체격은 모든 인종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아빠의 매장에서 진상짓을 하던 중국인들의 왜소한 체격과 웬만한 여자만큼 작은 키를 보더라도 동양인들의 신장은 유럽인들의 수준에 절대로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들만큼은 이러한 동양인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이건 과학적인 시선으로 봐도 불가사의한 부분이긴 했죠. 그러나 이러한 저희의 궁금증은 우연히 들어간 한국의 역사 박물관에서 완전히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는 너무나도 파란만장했고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단 아빠는 한국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국가 같다면서 자처해서 이곳 역사 박물관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아시아의 한계를 넘은 엄청난 신장과 체격을 가진 한국인들은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엄청나게 작은 신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통계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자국민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한국 쌀 생산량의 최대 40%를 착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기장, 보리, 옥수수와 같은 영양가가 낮은 대체품을 섭취하게 되었고 이는 광범위한 영양실조로 이어졌다고 했죠. 또한 일본 당국은 군사적 용도와 경작을 위해 한국의 가축에 대한 수탈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어업회사들은 한국의 연안 해역을 독점하면서 한국은 아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 및 생선 소비 자체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성장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물론 일제의 수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이 적절한 식량 배급 없이 광산, 공장, 건설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당했고 이러한 장기적인 일제의 수탈 때문에 이 시기에 태어난 영양실조 아동들은 성장이 둔화되어 세대에 걸쳐 한국의 평균 키가 급격하게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국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 직후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대량 이주, 식량 부족, 인프라 파괴로 인해 영양실조를 더욱 악화시켰거든요. 이 전쟁으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난민이 되었고 식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식량 부족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낮은 정부 배급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으며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이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극심한 시련으로 인한 평균 신장 감소는 도저히 극복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한국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한국은 1953년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한국은 총체적인 인프라 붕괴, 높은 실업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고 이러한 암담한 상황은 한국인은 아시아 최단신이라는 수모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게끔 만드는 듯했죠. 그러나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현재 전 세계인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능성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던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반도체, 조선, 통신, AI,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며 선진국으로 변모했고 이는 한국의 낮아졌던 평균 신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렸거든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공업, 조선, 전자제품에 집중했고 1973년 중화학공업 정책의 출범은 현대, 삼성, LG를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업체이자 반도체와 통신 분야에서 떠오르는 강국이 되었고, 1983년 삼성은 한국 최초의 64K D램 메모리 칩을 생산하여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드라마 각본으로 써도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욕을 먹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 한국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일본을 앞질렀고, 오늘날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칩 개발을 주도하는 세계 1위 메모리 칩 생산국이 되었거든요. 반도체는커녕 기본적인 전화기 한 대도 못 만들던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대와 기아는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일본과 독일을 압도하며 현재 미국의 테슬라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절대 강자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만약 한국의 공장이 멈춘다면 전 세계는 전기차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거든요. 즉, 현재 한국이 프랑스 및 유럽 주요국에 AI 기술을 수출하며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야말로 한국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기적을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시련을 겪은 한국은 당시 1인당 GDP 67달러라는 아예 구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였지만, 현재 한국의 1인당 GDP 36,000달러로 자신들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던 일본까지 능가한 상황이고, 국내 총생산 대비 R&D 지출은 5%에 달해 이 부분에서조차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이러한 한국의 경제 기적은 생활 수준 향상, 의료 서비스 개선, 궁극적으로 평균 키의 급격한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장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유전자까지 전부 노력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이러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의 모습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죠. 한국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꿨지만 아빠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작은 신장에 비관하며 농구 선수라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렸거든요. 아빠는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신도 한국처럼 포기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부딪혀볼 걸, 아무래도 자신은 너무나도 빨리 포기를 한 것 같다며 한숨을 쉬셨는데요. 그러면서 아빠는 한국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으려는 듯 한국의 역사 박물관의 모든 모습들을 진지하게 눈에 담더니 이내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은 다시 농구를 시작해야겠다며 아마추어 농구 동호회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죠. 아빠는 지금 프로로 데뷔하는 건 너무 늦었지만 아마추어 대회에는 계속 참가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농구 프로 일부 리그가 아니더라도 낮은 리그 프로팀이라도 합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프로 선수로서의 자신의 꿈은 이룬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자신은 한국처럼 끝까지 자신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거라고 하셨죠. 특히나 저는 농구 이야기를 꺼낼 때의 아빠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빠는 마치 자신의 젊었을 때의 시절로 돌아간 듯 희망이 가득한 청년의 눈망울을 보이셨거든요. 중국인들의 진상짓에 심신이 피폐해진 아빠는 매번 썩은 동태 누나를 보이셨지만 이때만큼은 선수 시절의 아빠가 그랬듯이 희망을 부르짖었고, 저는 그런 아빠의 진지한 모습은 난생 처음 봤기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농구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되든 안 되는 한국인들처럼 최선을 다할 거라고 주장하는 아빠를 보니 저는 한국이 정말로 아빠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구나 싶어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는 새로운 꿈도 꿈이지만 아빠는 자신의 매장에서 한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중국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이셨죠. 아빠는 이제는 자신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부터 진상을 부리는 중국인들을 보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실제로 아빠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매뉴얼까지 제작해 모든 매장에 배포하는 등 자신을 계몽시켜준 한국의 명예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아빠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저는 요즘 한국 덕분에 너무나도 흥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여기 난쟁이 한국인들은 매너까지 형편없다며 한국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쫓아내버려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의 협박에 강제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며 그대로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알리스라고 합니다. 제겐 꽤나 특별한 가족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는 현재 스포츠 장비 판매 업체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고 꽤나 큰 사업 수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듯 얼핏 보면 딱히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은 아빠지만 아빠에겐 꽤나 특별한 인생사가 존재합니다. 바로 아빠는 한때 매우 촉망받는 농구 선수셨다는 거였죠. 아빠는 학창시절 때만 해도 프랑스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로까지 발탁될 정도로 매우 재능 있는 농구 선수셨지만 문제는 바로 신장의 한계였습니다. 아빠의 키는 173cm에서 멈춰버렸고 이건 사실상 키가 실력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구판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명백한 한계점이었거든요. 결국 아빠는 재능은 있었지만 신체의 한계로 인해 점점 도태되어 갔고 급기야 프로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스포츠 장비 사업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빠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뜻하지 않은 재능을 발견하셨고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셨지만 아빠는 늘 자신이 프로 선수로 활동하던 그때를 추억하는지 매번 농구공만 볼 때면 우수에 찬 눈망울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빠는 자신의 이러한 신체적 한계에 대한 열등감을 보이곤 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는 이러한 열등감을 잘못된 곳에 분출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자신보다 키가 작은 사람만 보면 그 키로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며 비하를 해댔는데 아무래도 아빠는 작은 키를 가진 사람들만 보면 키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 인종 중에 키가 가장 작은 인종은 동양인이었기에 아빠의 무시는 대부분의 경우 동양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동양인만 보면 일부러 딱 달라붙어서 자신이 그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과시했고 또 일부러 동양인의 어깨를 강하게 친다거나 하며 무례한 행동을 이어나갔거든요. 제가 이러한 아빠의 몰상식한 행동에 기겁을 하며 잔소리를 해도 아빠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저 동양인들은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싸다며 역으로 역정을 내실 뿐이었죠. 사실 이건 아빠의 명백한 잘못이 맞긴 했지만 아빠가 이렇듯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긴 했어요. 현재 아빠의 사업은 동양인들 때문에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빠는 이렇듯 자신의 매장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한국인이라면서 자신이 시비를 거는 키도 작고 볼품없게 생긴 동양인들은 자신이 봤던 한국인의 특징과 정확하게 부합한다면서 이러한 민폐짓을 벌이는 한국인들은 무자비한 보복을 통해 죄다 프랑스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불평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빠는 한국인들은 꼭 자신의 매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을 거면서 화장실과 정수기를 이용하고 비싼 옷들만 골라서 꺼내달라고 요청한 뒤 옷을 시착한 뒤 마치 자신의 옷이냥 사진만 엄청나게 찍고 자신의 SNS에 과시용으로 업로드한 뒤 나갈 뿐이라면서 그들을 응대하는데 낭비되는 비용만 해도 상당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꼭 자신이 쓰던 제품을 가져와서 거짓 환불을 요청한다든지 탈의실에서 판매 중인 옷을 몇 겹으로 껴입은 뒤 그대로 두꺼운 자신의 옷을 입음으로써 상품을 가린 뒤에 도망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엄청나게 훔쳐댄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더욱 충격적인 점들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인들은 매장이 비치해둔 테스트용 향수를 마치 샤워를 하듯 사용하고도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매한 뒤 반품이 가능한 2주의 기간 동안 옷을 엄청나게 입어댄 뒤 그대로 가져와 반품을 하고 다른 옷을 구매한 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정말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추잡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인들의 민폐짓 때문에 아빠는 반응이 좋던 무료 시착 서비스나 반품 서비스, 그리고 테스트 제품까지 죄다 없애야 했고 이러한 아빠의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고객 만족 서비스가 없어지자 아빠의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한다면 뚜렷한 장점이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업이 되어버렸죠. 결국 한국인들 때문에 각종 고객 만족 서비스를 축소할수록 아빠의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점점 줄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는 한국인들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신의 키에 대한 열등감에 더해 한국인들만 보면 괜히 시비를 건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아빠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민폐짓을 일삼을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고,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프랑스인들의 평균 신장보다 큰, 그야말로 동양인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한국인들을 난쟁이 취급하는 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재 개인주의 문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각박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행동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약자에게 자신의 대중교통 자리를 양보해준다거나 또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길을 찾아주기까지 하는 놀라운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로, 프랑스 방송사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을 본받아서 프랑스를 더욱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자는 취지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과 한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빠의 매장에서 난동을 부렸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아빠의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은 죄다 꾀죄죄한 겉모습에 키도 매우 작았다고 했기에 이건 더더욱 세련된 외모와 큰 키로 유명한 한국인들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이 이러한 프랑스 내의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국인인 척을 하며 여러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기도 한데요. 이들은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칭하며 각종 서비스 음료나 음식들을 요구하며 한국을 욕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의 겉모습과 수준 낮은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분명하다고 말하자 아빠는 그들이 자신들이 먼저 한국인임을 밝히며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요구했다며 중국인이 대체 왜 한국인인 척을 하겠냐며 제게 화를 낼 뿐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똑같은 수법을 보고 아빠가 중국인에게 속았음을 직감했고, 그렇게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 설득은 고집이 센 아빠에게 속이의 경일기 꼴이었고, 결국 저는 특단의 수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아빠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거였죠. 사실 저는 이번 방학 때 아빠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요즘 프랑스 내에서는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여행지인 한국으로의 해외여행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또한 딱히 다른 해외여행지를 찾기 귀찮으셨는지 그저 못 이기는 척을 하며 그대로 한국행에 동의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죠. 왜냐하면 분명 아빠의 논리대로라면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난쟁이들만이 득실거려야 하지만 공항 내에는 딱 봐도 아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인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빠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큰 신장에 깜짝 놀라면서도 이들은 분명 미국 국적의 동양계 사람일 뿐일 거라면서 이들은 큰 신장을 가진 서구권 유전자가 섞였기 때문에 키가 큰 거지 이들이 본토 한국인일 수는 절대로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했음에도 아빠는 자신이 한국어를 어떻게 알아듣냐며 계속해서 두 눈을 꼭 감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이러한 현실 부정은 얼마 안 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광지답게 인천공항은 저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아빠는 이러한 사람들의 홍수 속에서 다른 남자와 부딪히고 말았거든요. 문제는 상대는 아빠가 그렇게나 무시하던 동양인이었고 이 동양인의 키는 아빠보다 머리 2개는 더 컸기에 아빠는 이 동양인의 어깨에 얼굴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빠는 프랑스에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일삼곤 했기에 아빠는 그야말로 거울 치료를 당한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가격당한 얼굴에 대한 고통보다 현격한 신장 차이로 인해 다른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가격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자존심이 상한 듯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상대는 아빠가 그렇게나 무시하던 동양인이었기에 아빠의 얼굴은 마치 홍당무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빠는 이 동양인도 미국계 혼혈일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는지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건네오는 동양인 남성에게 곧바로 국적을 물어왔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의 국적은 한국이었고 심지어 순혈 100%의 토종 한국인이었기에
아빠는 한국인의 압도적인 체격 앞에 완전히 자존심을 구겨야만 했죠. 한국인들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지나는 한국인들은 남자들만 키가 큰 게 아니라 여자들도 엄청나게 늘씬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재밌게도 한국의 장년층들은 키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체격만큼은 웬만한 서구권 국가들을 전부 가볍게 제압할 정도로 좋았는데요. 그래서 아빠는 간간히 보이는 한국의 장년층 사람들을 보고도 감히 키가 작다고 무시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완전히 기가 눌렸으면서도 그래도 딸인 제 앞이라고, 이곳은 공항일 뿐이니 저들이 진짜 한국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대중교통 같은 한국 현지인들이 탑승하는 곳에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겪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잔뜩 허세를 부리는 아빠는 자신감 넘치는 말과는 반대로 눈망울만큼은 사슴의 눈망울처럼 약간의 눈물이 맺히며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렇게 아빠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겸손을 배우게 된 채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내버스로 환승하게 된 저희는 한국인들로 가득 찬 시내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단 저희는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는지 버스 내부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키가 173cm인 아빠보다 머리 2개는 컸기에 아빠는 한국 남자들의 가슴팍에 묻혀서 가는 완전히 한국인들이라는 굳건한 나무 앞에 매달린 매미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 또한 거대한 한국인 숲에 의해 완전히 파묻혀버렸고, 저와 아빠는 마치 두더지 가족이 된 것처럼 한국인들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 버렸죠. 아빠는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지 까치발까지 서가면서 키가 큰 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급커브를 하는 한국 버스 안에서 그대로 무게중심을 잃고 말았고, 그렇게 건장한 체격의 한국인 남성의 가슴팍에 폭 안겨버리는 마치 한국 로맨스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장면을 연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핵심적인 정차역을 지나 한국인 승객들 대부분이 하차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구급차가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급차를 본 한국인 운전자들의 행동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운전자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단 한 명의 얌체 운전자들 없이 하나같이 구급차를 위해 길을 터주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수준은 한 나라를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국가와 터주지 않는 국가를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나누는 지표로 삼고 있는 국가도 있을 정도로 이건 한 나라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러한 한국인 운전자들의 하나같은 배려의 모습에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 쥐고 말았는데요. 이렇듯 남을 위해 희생과 배려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빠의 매장에서 무지막지한 민폐짓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머리로 올라간 아빠의 손은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물론 구급 차량이 다른 차량들의 양보를 받고 막힘없이 길을 통과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장면이었지만 저는 이러한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었는데, 바로 한국 도로의 신호체계는 마치 구급차에 맞게 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런 제 주장을 듣고는 그것 말이야 쉽지. 도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구급 차량 단 한 대만을 위해서 신호를 조정할 수가 있냐며, 그건 22세기에도 절대로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이라며 제 주장을 일축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한 건 절대로 못 참는 성격이었고, 그렇게 제 뒷좌석에 앉은 한국인에게 영어를 사용하며 구급 차량에 어떻게 저렇게나 빠르게 모든 신호를 통과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들의 경우 AI 기반 신호 동적 조절 기술로 인해 유리한 신호만을 받고 빠르게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교통망에 대해 교통 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AI 기반 신호등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고, 차량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교통 패턴을 예측하여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 스마트 도로 센서 및 어떻게 해야 구급 차량을 최단 시간으로 현장까지 보내며 또 교통 혼잡을 최대한 덜 유발할 수 있는지를 1초 만에 계산해주는 AI 중앙 통제 시스템을 구현해 두었거든요.
이러한 AI 기반 동적 신호 조절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구급차와 소방차는 기존에 비해 50% 이상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조한 생명과 재산만 해도 상당하다고 하죠. 당신들이 서로 주고받는 언어를 들어보니 당신은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한국은 프랑스에도 이러한 AI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이러한 교통 기술력은 정말 완벽하다고 보장할 수 있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은 거래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력을 수입하는 상황이라니, 이건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프랑스의 기술을 수입하던 상황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고, 저는 이렇듯 역전되어 버린 양국의 수준에 완전히 넋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한국은 도대체 어느 틈에 그러한 현실을 초월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특히나 아빠가 받은 충격은 그 무엇보다도 강했던 모양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조국이 자신이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에 완전히 밀려서 이제는 기술까지 수입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거의 발작을 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죠.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이고, 아무리 한국의 기술 수준이 높다고 해도 유럽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기술 수출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당신의 말도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말한 기술은 마치 미래에서나 볼 법한 현실적이지 않은 기술이라고요. 아무래도 당신은 당신의 조국인 한국을 치켜올리기 위해 허세를 부린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 한국인은 침착한 표정과는 정반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기술을 미래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프랑스는 한국에 비한다면 한참이나 뒤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한국은 진작에 이러한 교통 AI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시켜 놓은 국가고, 모든 한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기술에 이미 적응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캐리어를 보니 당신은 당장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분명 인천공항에서 여정을 시작했을 테고, 이 버스를 탑승한 것을 보니 공항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을 했을 테죠. 그런데 공항버스처럼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나 시외버스의 경우 한국이 개발한 교통 AI가 자동으로 최적화 노선을 추천해주는 기술의 수혜를 받고 있어요. 한국의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AI 기반 교통 카메라와 센서는 도로 상황, 차량 이동 및 보행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더러, 이에 더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혼잡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차량들에게 대체 경로를 추천해 주거든요. 물론 한국의 모든 운전자들은 차량 인프라 통신을 통해 AI 교통 신호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아마 당신이 탑승했던 버스도 이러한 최적화된 경로를 통해 당신을 빠르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을 테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AI로 제어되는 신호등은 교통 흐름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AI 교통 중앙 제어 시스템은 번잡한 도로에서의 신호는 더 길고 덜 혼잡한 지역은 더 짧도록 조정해서 완벽하게 최적화된 도로교통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AI 시스템이 도로 출구 경사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물결을 감지하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호등을 몇 초간 연장하는 등, 한국은 이러한 기술력 하나로 운전자들의 평균 운전 시간을 60% 이상 절약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통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의 수혜를 받고 상당량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미국의 유명한 국제평가 조직에서 평가한 부분이므로 한국의 기술력은 국제적으로 보증이 된 셈이고, 이러한 우수한 기술을 수입한다면 프랑스는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해요. 결국 이 한국인의 말에 아빠는 그저 합주기가 된 채 조용해졌고, 저희 부녀는 한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 높은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야 일전에 자신의 매장에서 민폐를 부렸던 사람들은 분명 한국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녀는 충격의 침묵 속에 여정을 이어나갔고 드디어 버스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번화한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빠는 프랑스에서처럼 동양인들을 향한 수준 낮은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좁은 통로에서도 어깨를 한껏 접으며 겸손하게 길을 걸어갔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대체 어떤 유전자를 가졌으면 동양인임에도 키가 백인인 아빠보다 머리 하나 이상은 더 컸을 뿐더러 떡 벌어진 체격을 가져 덩치도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동양인들 옆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키를 과시하던 아빠였지만 아빠는 그러한 거대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완전히 쫄아버렸는지 결국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지나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은 아무리 전 프로 운동선수 출신인 아빠더라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동양인의 한계를 초월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아빠는 한국 입국 첫날부터 완전히 겸손을 되찾은 채 자신이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빠는 자신이 한국을 오해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며 한국에 사죄를 표하면서도 그래도 유전자의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자신은 그 피해자이므로 그러한 한계에 대한 부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도대체 동양인인 한국인이 어떻게 이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연신 머리를 감싸쥐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러한 아빠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긴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동양인의 키와 체격은 모든 인종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아빠의 매장에서 진상짓을 하던 중국인들의 왜소한 체격과 웬만한 여자만큼 작은 키를 보더라도 동양인들의 신장은 유럽인들의 수준에 절대로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들만큼은 이러한 동양인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이건 과학적인 시선으로 봐도 불가사의한 부분이긴 했죠. 그러나 이러한 저희의 궁금증은 우연히 들어간 한국의 역사 박물관에서 완전히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는 너무나도 파란만장했고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단 아빠는 한국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국가 같다면서 자처해서 이곳 역사 박물관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아시아의 한계를 넘은 엄청난 신장과 체격을 가진 한국인들은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엄청나게 작은 신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통계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자국민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한국 쌀 생산량의 최대 40%를 착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기장, 보리, 옥수수와 같은 영양가가 낮은 대체품을 섭취하게 되었고 이는 광범위한 영양실조로 이어졌다고 했죠. 또한 일본 당국은 군사적 용도와 경작을 위해 한국의 가축에 대한 수탈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어업회사들은 한국의 연안 해역을 독점하면서 한국은 아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 및 생선 소비 자체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성장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물론 일제의 수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이 적절한 식량 배급 없이 광산, 공장, 건설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당했고 이러한 장기적인 일제의 수탈 때문에 이 시기에 태어난 영양실조 아동들은 성장이 둔화되어 세대에 걸쳐 한국의 평균 키가 급격하게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국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 직후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대량 이주, 식량 부족, 인프라 파괴로 인해 영양실조를 더욱 악화시켰거든요. 이 전쟁으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난민이 되었고 식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식량 부족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낮은 정부 배급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으며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이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극심한 시련으로 인한 평균 신장 감소는 도저히 극복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한국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한국은 1953년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한국은 총체적인 인프라 붕괴, 높은 실업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고 이러한 암담한 상황은 한국인은 아시아 최단신이라는 수모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게끔 만드는 듯했죠. 그러나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현재 전 세계인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능성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던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반도체, 조선, 통신, AI,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며 선진국으로 변모했고 이는 한국의 낮아졌던 평균 신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렸거든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공업, 조선,
전자제품에 집중했고 1973년 중화학공업 정책의 출범은 현대, 삼성, LG를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업체이자 반도체와 통신 분야에서 떠오르는 강국이 되었고 1983년 삼성은 한국 최초의 64K D램 메모리 칩을 생산하여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드라마 각본으로서도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욕을 먹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 한국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일본을 앞질렀고 오늘날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칩 개발을 주도하는 세계 1위 메모리 칩 생산국이 되었거든요. 반도체는커녕 기본적인 전화기 한 대도 못 만들던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대와 기아는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일본과 독일을 압도하며 현재 미국의 테슬라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절대 강자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만약 한국의 공장이 멈춘다면 전 세계는 전기차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거든요. 즉, 현재 한국이 프랑스 및 유럽 주요국에 AI 기술을 수출하며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야말로 한국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기적을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시련을 겪은 한국은 당시 1인당 GDP 67달러라는 아예 구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였지만 현재 한국의 1인당 GDP 36,000달러로 자신들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던 일본까지 능가한 상황이고 국내 총생산 대비 R&D 지출은 5%에 달해 이 부분에서조차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이러한 한국의 경제 기적은 생활 수준 향상, 의료 서비스 개선, 궁극적으로 평균 키의 급격한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장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유전자까지 전부 노력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이러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의 모습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죠. 한국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꿨지만 아빠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작은 신장에 비관하며 농구 선수라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렸거든요. 아빠는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신도 한국처럼 포기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부딪혀볼 걸. 아무래도 자신은 너무나도 빨리 포기를 한 것 같다며 한숨을 쉬셨는데요. 그러면서 아빠는 한국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으려는 듯 한국의 역사 박물관의 모든 모습들을 진지하게 눈에 담더니 이내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은 다시 농구를 시작해야겠다며 아마추어 농구 동호회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죠. 아빠는 지금 프로로 데뷔하는 건 너무 늦었지만 아마추어 대회에는 계속 참가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농구 프로 일부 리그가 아니더라도 낮은 리그 프로팀이라도 합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프로 선수로서의 자신의 꿈은 이룬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자신은 한국처럼 끝까지 자신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거라고 하셨죠. 특히나 저는 농구 이야기를 꺼낼 때의 아빠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빠는 마치 자신의 젊었을 때의 시절로 돌아간 듯 희망이 가득한 청년의 눈망울을 보이셨거든요. 중국인들의 진상짓에 심신이 피폐해진 아빠는 매번 썩은 동태 눈알을 보이셨지만 이때만큼은 선수 시절의 아빠가 그랬듯이 희망을 부르짖었고 저는 그런 아빠의 진지한 모습은 난생 처음 봤기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농구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되든 안 되는 한국인들처럼 최선을 다할 거라고 주장하는 아빠를 보니 저는 한국이 정말로 아빠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구나 싶어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는 새로운 꿈도 꿈이지만 아빠는 자신의 매장에서 한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중국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이셨죠. 아빠는 이제는 자신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부터 진상을 부리는 중국인들을 보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실제로 아빠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매뉴얼까지 제작해 모든 매장에 배포하는 등 자신을 계몽시켜준 한국의 명예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아빠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저는 요즘 한국 덕분에 너무나도 흥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